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여권이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섰습니다. 논란이 됐던 이종섭 호주 대사가 사의를 표명했고 이를 용산 대통령실이 받아들였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겠습니다만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이 뭔지 귀를 기울이고 행동했다는 점에서 여권은 새로운 출발점이 될 걸로 기대하는 듯합니다. 이 대사 사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오늘 뉴스9에서는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사가 오늘 아침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이채림 기자가 전합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가 외교부에 사의를 표명한 건 오전 10시쯤입니다. 이 대사는 입장문에서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왔지만 수사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대사 측은 물러나는 건 야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아니냐는 생각에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명예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출국 금지를 하고 그걸 특정 언론에 먼저 알리고 불법적인 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사는 지난 4일 임명 발표 직후 공수처의 출국 금지 사실이 알려졌고 야권을 중심으로 해외 도피 논란이 일자 지난 21일 방산협력회의 참석차 귀국했습니다. 귀국 이후에도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등 상황 변화가 없자 스스로 거취를 정리한 셈인데 여권에서는 총선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선거는 긍정적으로 가리라 생각합니다. 잘 될 겁니다. 결론이 좋을 겁니다. 공수처는 이 대사 사퇴에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당분간 소환 조사가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이종섭 대사의 사의를 받아들인 건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논란이 일 때만 해도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인데 뭐가 문제냐고 완강한 입장이었는데 황상무 수석 사퇴 때처럼 총선을 앞둔 여당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야당은 외교 결례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사퇴시키라고 했던 게 야당 아니었나 싶습니다. 홍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이 제청한 이종섭 대사의 면직안을 당일인 오늘 오후 제거했습니다. 이 대사의 사의 표명에 사실상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사행 절차도 빠르게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 대통령실에 이 대사 사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오늘 아침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때 힘들어도 비판받아도 반성하고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섭 대사 오늘 저도 건의했습니다만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이종섭 대사 임명은 방산 수출을 염두에 둔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며 공수처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대사의 조기 귀국에도 수도권 여론이 움직이지 않자 결단한 걸로 보입니다. 야당은 이 대사가 물러난 건 미봉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사과하고 해임시켰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주대사 파문과 외교 결례의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 대사의 사퇴로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총선 이슈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TV조선 홍혜주입니다. 총선을 2주 앞두고 발표한 한국갤럽 정기조사에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소폭 줄어든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세로 돌아섰고 조국 혁신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이른 만큼 올랐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설명합니다. 오늘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지난주 30%대를 기록했던 윤석열 정부 지원론은 한 주 사이에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50%를 넘었던 정부 견제론은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간 실시된 것으로 이종섭 호주 대사 사퇴 이후 여론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당 지지율은 3%포인트 상승해 한 달간 이어졌던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청권에서 15%포인트 올랐고
수도권에서도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국회 세종시 이전 카드가 충청권과 수도권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당 지지율이 29%로 하락해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이 하락한 만큼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올라 12%를 기록했습니다. 첫 조사 때보다 2배 오른 수치입니다. 민생을 내팽개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을 무시하는 이 정권을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과 긍정 응답은 각각 58%와 34%로 지난주와 같았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원 유세를 하지 못하고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가 오후에 자신의 지역구를 돌았습니다. 대신 개인 방송을 통해 총선 낙관론을 경계했고 귀한 시간에 법정에 온 건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총선 전까지 2번 더 하겠다고 한 건 법원이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 이광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선거는 절실한 쪽이 이긴다며 의회 권력을 차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권력까지 뺏겨버리면은 앞으로 3년 동안 국민들은 거의 숨을 못 쉴 정도로 고통스러울 겁니다. 같은 시각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도 개인 방송을 켜고 지역구 후보에 대한 온라인 지원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말 1초가 여삼춘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국민의힘 배현진 후보 피습 사건 때 관계당국의 대처가 자신의 피습 때와는 달랐다는 주장도 거듭했습니다. 양동이에 물 떠와가지고 혈흔을 신속하게 찍으더군요. 상당히 대비되는 희한한 장면이긴 합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엔 선거운동 기간 재판 출석이 검찰이 노린 결과라고 했습니다. 귀한 시간이지만 법원에 출정했습니다. 정치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오후 4시 넘어 재판을 마친 이 대표는 곧바로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로 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 대표는 야권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할 거란 전망은 큰일 날 얘기라며 방심과 교만을 노린 일종의 음모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껏 자세를 낮췄습니다. 불리한 판세에서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라며 딱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 후보들과 관련한 정관 예우 논란, 부정대출 의혹 등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쇄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염치 없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고개 숙여서 국민께 호소드립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딱 한 번만 더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희망을 드리지 못한 정치를 반성한다고도 했습니다. 수도권 여론이 반등의 조짐을 보이지 않자 몸을 낮춘 겁니다. 대통령실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인정했는데 사실상 읍소 전략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현재 상황이 계속될 경우 백석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댓글을 달아주시는가도 봅니다. 저희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치만 보는 곳입니다. 다만 야권에 대한 비판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다단계 업체를 변호하며 수십억 수임료를 받아 논란이 된 조국 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조국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한 건에 22억씩 땡겨가는 전관 예우가 양성화되는 겁니까?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자녀 11억 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대출을 막아놓고 뒷구멍으로 꼼수를 쓰고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생 딸이 양 후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을 하겠다며 11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사업 대신 이 돈의 일부를 두 부부가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썼습니다. 최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잠원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양문석 민주당 후보는 2020년 11월 이 단지 137제곱미터 아파트를 부인과 함께 샀습니다. 구입 금액은 31억 원. 6억 원은 부인이 대부업체에서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 대학생 딸이 아파트를 담보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았고 대출 당일 이 돈으로 대부업체 빚을 모두 갚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10월에는 해외 어학연수를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가계대출을 아예 막았던 시기입니다. 결국 양 후보는 이런 규제를 피해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본인 부부의 아파트 빚을 갚는 데 쓴 셈입니다. 대출 안 나는 사람들은 대출 주선해주는 사람들이 사업자 농수 내주면 80%까지 뽑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양 후보는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의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반드시 국회에 입성해 악의적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을 개혁하겠다며 후보 사퇴를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대출로 받은 돈을 사업에 쓰지 않고 가계 대출을 갚은 데 쓴 만큼 편법을 넘어 불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출금을 용도에 맞게 쓰지 않는다면 사기나 영업방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조국 혁신당 비례 1번인 박은정 후보와 남편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 부부의 재산이 1년에 41억 원 늘었다는 얘기는 이미 아실 거고요. 그 과정에 지검장 출신 남편이 대규모 다단계 사건과 가상화폐 관련 사건을 수임한 걸로 알려지면서 정관 논란이 거셉니다. 그런데 박 후보는 정관이었다면 160억 정도는 벌었어야 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조국 대표도 정관은 아니라고 합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가 남편의 전관예우 거액 수임 논란에 직접 해명했습니다. 진짜 전관예우였으면 훨씬 더 큰 돈을 벌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착수금을 검사장 출신은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받는 남편의 경우에 160건을 했으니까 160억을 벌었어야 되는 거죠. 서울 서부지검장 출신인 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 1년 동안 160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그 사이 부부 재산은 40억 원 늘었습니다. 조국 대표도 전관예우가 아니라며 박 후보를 두둔했습니다. 심지어 수임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전화 변론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이 전관예우의 전형적 모습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수임 계약서를 다 쓴 것 같고. 조 대표는 지난해 북 콘서트에서 전관예우를 전관범죄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법무부 재직 시절 가상화폐 규제 대책을 주도해 만들고 퇴직 후 가상화폐 피의자를 변호했다는 사실도 논란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이 변호사는 당시 이 대책을 주도한 법무부 정책보좌관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후 가상화폐 해킹 피의자를 변호해 성공했던 사례를 올리며 스스로를 가상화폐 전문가라고 홍보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변인은 이 변호사가 출마한 게 아니라며 사기 사건 수임 변호사는 모두 범죄자인가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 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기 수원정의 여야 후보 모두가 말 때문에 곤혹을 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이른바 대파값 발언이 문제가 되자 결국 사과했습니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는 과거 한 유튜브 방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성과 관련해 저질스럽게 모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막말 리스크는 늘 총선 변수가 됐었는데 이번엔 어떨까요?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문제성 발언은 2019년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 들 상대로 를 했었을 테고. 진짜요? 아니, 가능성이 있었겠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종군 위안부를 상대로 성적으로 모욕하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어 교사 시절 박 전 대통령과 초등학생을 상대로도 성적 모욕 주장을 폈습니다. 김 후보는 앞서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선 수원 화성의 풍수지리적 특징을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김 후보는 930자 분량의 입장문에서 풍수지리가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라며 여성 비하나 성희롱으로 매도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과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의 맞상대인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논란이 된 대파값 발언에 대해 잠시 이성을 잃고 말실수를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대파 한 단위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야당 공세가 이어지자 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875원. 네. 그거는 한풀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발언이 오히려 민생을 모른다는 비판으로 이어지자 이를 수용한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총선 전국의 깊숙한 뒷얘기를 들어보는 총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자, 김정우 반장 먼저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윤석열의 시간입니다. 얼마 전까지 한동훈의 시간이라는 표현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총선이 한 12일 정도 남은 지금 이 시점에 윤석열의 시간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일단 그 여권에서는 그동안 전통적 지지층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결집을 시키고 중도층은 한동훈 위원장을 통해 지지세를 확장하도록 하는 일종의 역할론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동훈의 시간으로 먼저 왔던 건데 3월 중순 들어 이렇게 그 이종섭 대사 임명을 시작으로 용산발 리스크가 이어졌고요. 여당에선 그 뒤늦게 공천 잡음도 나왔죠.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에 갈등 양상이 다시 불거지면서 역할론에 따른 결집도 확장도 안 되는 큰 위기 상황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 중에 하나가 뭐 고집, 불통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현재 이렇게 된 원인과도 좀 무관치 않다 이런 해석도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나름 좀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안도 보는 주체와 상황에 따라서 고집과 불통에서 원칙과 소신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원칙이란 건 윤 대통령이 그 결정적 순간마다 승부수로 삼았던 건데 오늘 이종섭 대사 사태도 그렇고 최근 한동훈 위원장이나 여당이 요청하는 사안은 대부분 대통령이 다 수용했다는 겁니다. 원칙, 소신 다 좋은데 문제는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느냐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의 시간이라고 한 겁니다. 정치공학적 설명이긴 하지만 정확히 일주일 뒤인 내달 5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바꿔 말하면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뭔가를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이 엿새 남았다는 뜻이 됩니다. 여권에서는 그 시간 안에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범야권 200석도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다. 이런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뭔가 좀 바뀌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남은 쟁점이라면 의대 정원 확대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선 기존 입장 바꾸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선 그 의료 개혁에서 물러설 경우에 그간의 개혁 기조가 모두 물거품이 될 거란 우려가 있고요. 또 더욱 강성으로 돌아선 의사단체는 그 증원 전면 백지화를 조건으로 내걸어서 대화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답이 이미 나와 있다. 빨리 정답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바로 2주 전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응답은 이렇게 6%에 불과할 정도로 다수가 의료개혁에 힘을 실은 바 있습니다. 반면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거의 절반 가까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0명이나 숫자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2,000명은 확정됐다고 하면서 꿈쩍 않는 태도에 더 거부감이 든다는 뜻이겠죠. 그 개혁 완수를 위해서라도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의료계도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한다. 이런 지적입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말도 있고요. 대통령의 설득의 리더십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시간 일주일 남았다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서준민 반장 준비한 건 뭡니까? 예, 제가 준비한 건 송영길은 억울하다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돈봉투 사건 전당대회 그걸로 지금 구속 수감돼 있잖아요. 네. 뭐가 억울하다는 겁니까? 예, 송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한 당이 바로 소나무당입니다. 이 소나무당 출마자들이 송 대표 보석을 허가해달라면서 이 법원에 탄원서를 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조국, 황운하 이 모두 범죄 사실이 중대하거나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정치인이라는 사실이 감안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활발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송영길만 가뒀느냐 이겁니다. 안 그래도 오늘 법원이 그 송영길 대표의 보석 요구를 기각을 했던데 네. 좀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뭔가 묘한 설득력이 좀 있긴 하네요.
예, 이 조국 대표는 12개 혐의 가운데 7개 유죄를 받아서 2심에서까지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면했죠. 이 조국 혁신당 비례 8번인 황운하 후보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7개 사건 9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죠. 오히려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하고도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건 너무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면서 불만까지 나타냈습니다. 보니까 진짜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런 항변이 나올 만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 대표 지역구인 계양을은 송영길 대표가 5선을 했던 곳입니다. 송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이 대표가 비정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당연할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중심이잖아요. 야권에서는. 이게 승기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좀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상황을 두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정상이 아니다. 미국 트럼프 현상을 보는 듯하다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 선거 불복, 기밀문서 탈취 등 4개 사건 90여 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심지어 지지율도 높습니다. 거기도 범죄 혐의가 상당한데 네. 왜 그렇게 지지를 하는 겁니까? 예, 트럼프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 보통의 미국인을 위해 싸우는 자신을 저지하려는 엘리트층의 방해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지자들도 검찰 기소와 재판이 이 바이든 정부의 음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법의 영역과 정치적 영역이 다르긴 합니다만 좀 심해요. 예, 그건 맞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가 문제를 넘어설 때입니다. 형법 교수였던 조국 대표는 1심 유죄 선고 이후에 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이 공언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조 대표는 노골적으로 응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분노를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이 범야권이 200석을 얻는다면 그것이 응징이 됐건 복수가 됐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대표나 조국 대표나 탄핵, 개헌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말도 하는데 모두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그럴 사안들이잖아요. 예.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습이 상당히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두 반장 잘 들었습니다.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여야의 대표적인 대선급 주자들이 맞붙으면서 미니 대선이란 수식어가 붙은 인천 계양을로 가보겠습니다. 이른바 명룡대전에 나선 이재명, 원희룡 두 후보를 정민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서울 지원 유세를 마치고 저녁에서야 지역구로 돌아온 이재명 후보는 상점을 일일이 찾아 지지를 당부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오시고 나가봐요. 타 지역 주민을 만나도 민주당 후보 지지를 잊지 않습니다. 영원히 어디 가세요? 저는 강화? 우리 조택상 후보 잘 좀 부탁합니다. 1번 민주당. 원희룡 후보는 도로 유세 땐 로고송과 마이크를 쓰지 않습니다. 왜 마이크하고 로고송 안 쓰세요? 공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오늘은 너무 크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학력평가 시험을 대신 야구르트 배달용 전동 카트를 개조해 골목을 누비며 지역 현안 해결을 강조합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지하철은 내년에 둘 다 착공시킵니다. 인천 계양의 관문인 박촌역입니다. 이곳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두 후보가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대장 홍대선 유치를, 원희룡 후보는 9호선 연장을 공약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의 지금 광역교통망 대책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망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 대장 홍대선은 동서방향으로 가는 철도입니다. 갑자기 북쪽으로 끌고 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식에도 맞지 않고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안팎의 결과가 혼재돼 있어 양쪽 모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잘못된 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경제가 나빠진 것입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25년 동안 여러분들이 속고 또 속아온 거 이제는 퇴장시키고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두 후보의 승부. 지역구 한 석 이상의 의미가 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이 연일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의협손에 국회 2, 30석 당락이 결정된다는 발언을 한 데 이어서 오늘은 환자를 설득해서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면서 정치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의협 차기 회장은 정부의 대화 제의도 일축했습니다. 먼저 배상윤 기자입니다. 차기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은 복지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일축하면서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는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건 없는 대화라는 건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완전 폐기돼야 된다라고. 또 노인들이 관리를 잘해서 건강 상태가 좋다며 정부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는 정치 투쟁도 예고했습니다. 진료하는 환자들을 통해 낙선 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생명을 구하는데 굉장히 그동안 힘들게 했던 분들입니다. 라고 적극 설명을 하라고 회원들께 말씀을 드리는 방식으로 낙선 운동을 하고.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변질을 걱정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한 수도권 병원장은 우리는 의료 전문가이지 정치인이 아니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의사의 부담이 너무 감사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반감이 심하다는 걸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 임 당선인의 임기는 5월 1일부터지만 의협은 오늘 31일 비대위 회의를 열고 임 당선인의 비대위원장 겸직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정부는 의료계 설득을 위해서 오전에는 사립대 병원장들을 만났고 오후에는 5대 대형 병원장들을 만나 대화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관건은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입장차를 양측이 어떻게 줄이느냐인데 정부는 여전히 이 숫자에는 물러설 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빅5 병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6주 만입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설득과 함께 의정대화체 구성에 구심점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정책 당사자인 전공의들과의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장님들께서 대화체 구성에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빅5 병원장들은 병원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립대학 병원장들을 만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집단 행동이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비상진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깊게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생아 수술 등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중증 질환 수술 수가도 대폭 인상할 방침입니다.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합니다. 하지만 2,000명 증원에 대해선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일주일 뒤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되죠. 이 사전투표소 26곳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40대 유튜버를 체포했는데 이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동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덕계동 행정복지센터. 한 남성이 빈 복도를 살핍니다. 잠시 뒤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하더니 강당 쪽과 번갈아 보며 위치를 조정합니다. 일주일 뒤 행정복지센터의 한 직원은 정수기 뒤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항상 콘센트이 한 개만 꼽혀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한 개가 더 있어가 KT 장비라 해가 적혀가지고 있고 렌즈가 대강당을 비추고 있더라고요. 다음 달 5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될 대강당을 비춘 건 카메라였습니다. 양산시와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양산 지역 투개표소 5곳에서 카메라를 추가 발견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전수점검한 결과
몰카가 나온 투개표소는 최근까지 7개 시도 26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40대 유튜버를 긴급 체포했는데 부정선거를 감시하려고 양산과 인천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설치한 그 피의자 외에 이제 차량에 동승한 사람이 확인이 되는데 현재 추적 중에 있습니다. 이 유튜버는 한 달 전 유튜브 방송에서 몰카 설치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불법 카메라는 손바닥보다 작거나 휴대전화 충전기처럼 생겨 발견이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이 유튜버가 다른 투개표소는 물론 지난 대선과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소에도 몰카를 설치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렬입니다. 출근 시간대 내리막길에서 레미콘 차량이 갑자기 돌진해서 1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는 등 16명이 다쳤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고가도로 및 내리막길을 레미콘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신호대기 중이던 덤프트럭을 들이받더니 승용차와 1톤 탑차를 잇따라 추돌합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성북구 석계역 인근 도로에서 1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고가도로가 무너지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은 부사침이 있어갖고. 사고 충격에 레미콘 차량이 전복됐는데 이 과정에서 밑에 깔린 1톤 탑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레미콘 차량 운전자를 비롯해 16명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서 도착해가지고 수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차가 막 산처럼 쌓여있고 막 엉겨 있어가지고 참혹했어요. 막 무섭더라고. 현장은 사고 충격으로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경찰은 레미콘 차량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고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 조항이 있으니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사고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마약에 취한 남성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유소에서 벌어진 일이라 폭발 등 더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는데 손님과 직원이 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대형 참사는 면했습니다. 곽승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색 차량 한 대가 주유소에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사무실에 있던 직원을 불러내더니 함께 차에 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에서 내린 반바지 차림의 주유소 직원이 비틀거리며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급기야 주유기를 뽑아들더니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입니다. 오늘 자정쯤 주유소 직원인 32살 남성이 마약에 취해 분신을 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마약을 했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고객과 주유소 직원의 신속한 진화로 폭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사람이 불이 붙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남성은 경찰에 차량을 타고 온 지인이 건넨 대마를 함께 흡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CCTV 추적으로 1시간 뒤 마약을 건넨 남성을 서울 도봉구에서 붙잡았습니다. 차 안에선 대마와 함께 마약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기구들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건넨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분신한 남성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내일부터는 수서에서 동탄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중 첫 번째 노선이 개통하는 건데요. 시민들과 함께 열차에 시승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중교통 혁명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수서역에서 동탄역으로 향하는 GTX A 열차에 처음 오른 시민들이 함께 시승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감을 말합니다. 아주 멋진 기차를 시승을 하게 되니까 참 조국의 발전이 건강하게 걸어 다니시고 이렇게 그 열차도 이렇게 이용하시게 돼서 기관실을 찾아 계기판을 보며 설명도 듣습니다. 자동 구현보다는 GTX 열차는 기장의 수동으로. GTX-A는 경기 파주부터 고양, 서울, 용인을 지나 화성 동탄까지
총 11개역 약 82km 노선으로 내일 우선 개통되는 구간은 수서와 동탄을 잇는 38.5km 구간입니다. 지하철보다 속도가 3배 빨라 광역버스로 1시간 20분 이상 걸리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게 되는데 윤 대통령은 1970년 경부고속도로, 2004년 KTX 개통에 이은 대한민국 교통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퇴근 후에 가족과 여가를 함께 누리는 행복한 삶을 돌려드리겠습니다. GTX-A는 지하철과 버스 통합 정기권인 K패스로 2,000원에서 3,000원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GTX-B와 C도 2028년과 2030년까지 개통하고 DEF 노선도 착공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업체로까지 확대된 지 2달입니다. 그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수사 대상이 된 업체가 벌써 30곳이 넘었는데요. 현장은 혼란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변호사 비용 등을 생각하면 답이 없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역시 돈 걱정이 앞섭니다. 주재용 기자가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한 한우 농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지 닷새째 되던 지난 1월 31일 지붕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중처법 수사 대상이 된 업체는 2달째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접자고 몇 번 그래요. 회사를 그냥 접자. 변호사 비용 들어가지, 노동부 과태료 들어가지, 검찰 하면 또 저기 들어가지. 직원들도 뒤숭숭하긴 마찬가지. 분위기가 사실 안 좋은 것도 많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 해서 저도 기사 같은 거랑 많이 찾아봤는데 또 저희도 아는 게 없으니까.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조사를 받고 있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는 중처법 확대 이후 약 2달 만에 33곳으로 늘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은 업체들은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하지만 법 내용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데다 외부 컨설팅을 맡기려면 수백만 원이 들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업체들은 교육조차 쉽지 않습니다. 일일이 핸드폰을 찾아서 모국어를 전달해야 되는데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안전교육을 시킬 수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국내 50인 미만 영세업체는 83만여 곳. 정부는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지원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속에 업체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유엔 안보리엔 대북 제재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수집하고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활동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러시아가 임기 연장을 거부한 겁니다. 지금 가장 기뻐하고 있을 사람은 핵능력 고도화에 여념이 없는 북한 김정은이겠죠. 황정민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여부를 표결하는 자리. Please raise their hand. 매년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이지만 2명이 손을 들지 않습니다. 중국은 기권을,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Ее работа стала сводиться к подыгрыванию западным подходам, перепечатыванию ангажирова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анализу газетных. 이로써 다음 달 30일을 끝으로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중단됩니다.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설치돼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개발 시도와 불법 외화벌이, 밀수 사례 등을 적발해왔습니다. I've never seen before, and I've been investigating maritime trafficking and smuggling for more than 15 years. 대북 제재 감시탑이 사라질 위기에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중국도 북한 편들기에 나섰다고 평가했습니다. It was a self-interested effort to bury the panel's reporting on its own collusion with the DPRK to secure weapons that it can use to further its aggression against Ukraine. 러시아와 중국의 노골적인 감싸기로 북한이 더 공세적인 핵무력 개발에 나설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미국과 남미 지역에서 모기에 몰려 전염되는 댕기열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350만 명 넘게 감염됐고 사망자는 1000여 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국제보건기구가 경고에 나섰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대기 환자가 줄지어 있습니다. 모두 댕기열 환자들입니다. Cansa mucho. Claro. Puede ser peor más para la gente que por ahí no tiene la posibilidad de poseer comprar acá el suelo y estas cosas. 모기를 매개로 전염되는 댕기열은 극심한 두통과 고열, 구토 등을 동반하며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올 1분기에 작년 한 해 감염자 수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Usted las primeras 10 semanas tiene más de 120.000 casos. Que sí que la proyección como viene, vamos a superar los 130.000 del año pasado. 푸에르토리코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세계보건기구는 미주 지역 전역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Las Américas registraron más de 3,5 millones de casos de dengue, incluidas más de 1,000 muertes. This will be the worst dengue fever season. 현재 감염자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 전체 사망자의 80%가량이 이곳에서 발생해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댕기열을 옮기는 모기 가운데 한반도 남부에 서식하는 흰줄 순모기의 서식 범위가 넓어졌고 관련 지역 여행 시 감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황사바람이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잔뜩 섞인 황사비까지 내리면서 시민들이 하루 종일 불편을 겪었는데 올봄 최악의 황사는 주말 내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남산타워가 심한 황사에 가려져 윤곽만 간신히 보일 정도입니다. 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도 형태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서울 하늘이 온통 뿌연데요. 뒤로 보이는 한강 건너편 건물들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미세먼지가 섞인 황사비까지 내린 탓에 시민들은 중무장 차림입니다. 불편하죠. 황사 발령이 항상 나오면은 운동하는데도 좀 부담도 되고 미세먼지나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좀 부담은 되죠.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이 쓰이죠. 중국 고비 사막과 내몽골에서 시작된 황사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됐습니다. 서울은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의 4배 정도인 557 세제곱미터당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강원도 평창이 433, 경북 문경도 193을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시야가 안 좋고 좀 숨을 쉬니까 목이 좀 칼칼합니다. 우산도 안 쓰고 왔거든요. 걱정이 돼가지고 여기 그래도 모자를 써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탁한 공기는 황사와 미세먼지 영향으로 주말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29일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30일까지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기상청은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황사의 발원지가 중국이다 아니다. 매 봄철이 되면 논란이 되는 주제입니다. 한반도에 유입되는 황사가 어디서 오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이번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상당히 황사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중국 내 황사는 어제가 절정이었습니다. 서울은 오늘 오전 9시에 PM10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어제 오전 중국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는 999 마이크로그램으로 서울보다 훨씬 공기질이 안 좋았습니다. 이번 황사의 발원지인 중국 내몽골은 도시 전체가 붉은 황사에 뒤덮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황사가 정말 중국에서만 오는 겁니까? 네, 최근 19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황사의 이동 경로를 보시면요. 고비 사막과 내몽골에서 유입된 경우가 82%입니다. 이 지역이 전부 중국에 속한 건 아닙니다. 상당한 부분이 몽골 영토입니다. 물론 만주와 황토고원 등 중국 영토 안에서 발생하는 황사도 있지만 모든 황사를 중국발이라고 부르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봄에도 황사가 참 많았거든요.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황사는 기상 예보가 어렵습니다. 황사는 기압계와 바람의 영향을 받는데 기압계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서울의 황사 발생 일수를 따져보면 굉장히 불규칙적이죠. 해마다 기압계가 다르게 발생하니 황사 발생 일수도 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압 패턴이거든요. 지구의 기후 변화 문제에 있어서 황사도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기압 패턴이 좀 나타나면서 황사가 더 강화가 될 때도 있었고 더 약화가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에 비해서 이렇게 황사가 잦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국내 평균 황사 발생일은 80년대 2.9일에서 90년대 5.3일, 2000년대 9.8일로 늘었습니다. 이 증가 배경엔 몽골의 사막화가 있습니다. 이 지도상의 붉은색과 노란색 부분이 전부 사막화가 진행된 곳입니다. 1990년대까지 몽골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던 사막은 2017년 76%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봄철에 황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황사도 초미세먼지처럼 호흡기에 영향을 줍니까? 네, 황사는 입자가 굵은 큰 먼지여서 대부분 코에서 걸러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황사에는 미세먼지가 동반되죠. 그래서 황사일에도 항상 마스크를 끼고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황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활상 불편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초미세먼지나 작은 쪽의 먼지들은 심혈관계통의 질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질병들의 악화 증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황사도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일 텐데요.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건강에 유의를 해야겠군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효성그룹 조성래 명예회장이 8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기술을 강조하던 조 명예회장은 기술의 효성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효성그룹 2세 조성래 명예회장이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7년 만입니다. 조 명예회장은 1966년 효성에 입사해 2017년까지 50년 넘게 효성을 일군 인물입니다. 1935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조 명예회장은 고 조홍제 창업주의 장남으로 일본과 미국에서 공부한 공학도로 대학 교수를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부친의 뜻에 따라 효성에 입사해 국내 최초로 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기술을 강조하는 경영을 펼쳐왔습니다. 그 기술력은 스판덱스와 타이어 코드 등 세계 1등 제품을 키워낸 원동력이 됐습니다. 조 명예회장은 2007년부터 정경련 회장을 맡아 그룹 경영뿐 아니라 재계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정경련의 할 일을 제대로 다 했었을 적에 우리 국민은 정경련을 믿고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하지만 평탄치 않은 가족사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경영권 다툼이 불거지며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조 명예회장은 본인이 남긴 효성 지분 처리와 계열 분리라는 숙제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지주사인 TY홀딩스 이사회 의장에 선임됐습니다. TY홀딩스는 이사회를 열고 그룹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윤 회장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회장은 2019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최근 불거진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저녁처럼 어둑한 섬에 누런 구름과 바람이 몰아칩니다. 요동치는 나무 아래 한 남자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음울하기가 오늘 내린 흑비 풍경 같습니다. 폭풍의 화가 변시지 화백은 고향 제주도의 거친 바람과 파도를 그렸습니다. 이상향을 꿈꾸는 기다림의 정서를 담았다고 했죠. 봄을 기다리던 시인 앞에 모래바람이 닥칩니다. 오늘은 기다리는 것들 모두 황사가 되어 우리 야윈 하늘 노랗게 물들이고 내 가슴을 쓰러뜨리네. Told by an idiot. Full of sound and fury, signifying nothing.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분노에 찬 막말들이 황사처럼 자욱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작심한 듯 거친 표현을 토해냈습니다. 정치를 뭐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했죠. 바로 전날 가슴이 뜨거워지면 말 실수하기 쉽다며 절제해달라고 했던 당부가 무색합니다. 민주당은 돼지 눈에는 다 돼지만 보인다고 맞받았습니다만 큰 소리칠 처지 아니죠. 이재명 대표의 입부터 그리 곱지 않으니 말입니다. 이 대표는 경찰의 배현진 의원 테러 수사를 가리켜 난리 뽕짝을 친다고 했습니다. 엊그제는 정부가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는 계부 계모 같다고 했습니다. 재혼이나 입양 부모를 가정폭력이라는 선입견으로 싸잡아 매도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직을 비롯해 앞서 나온 비하 발언까지 일일이 주워 섬기기 힘듭니다. 조국 대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꼬라지 그대로 가다 나라 망하겠다. 우후 청풍, 비 오고 나면 맑은 바람 불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비 그치고도 바람은 매캐하고 하늘은 회빼알 듯 뿌였습니다. 다들 서로 심판하자면서 증오의 언어부터 쏟아내는 선거판이 그렇습니다. 매캐한 냄새에 국민이 넌더리가 날 지경입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했던 온갖 여성 혐오 발언 불거졌죠. 미셸 오바마가 말했습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열이 틀라면 선거까지 누가 더 저급하게 가느냐가 승패를 가를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3월 29일 앵커 칼럼 오늘 막말 황사 자욱한 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선명하게 보일 건물들이 황사먼지에 뒤덮였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황사의 여파가 이어지겠는데요. 전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은 오전에, 경북은 오후에 매우 나쁨 수준까지도 오르겠습니다. 내일 영동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충청과 호남 내륙, 서해안에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또 한때 호남과 경남, 제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 안동이 2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구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해상과 제주 해상으로도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로 최고 4m가 예상됩니다. 날은 갈수록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9일 금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